네, 안녕하세요. 시나페올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칼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이제 강의는 몇 편 남긴 적이 있는데, 에, 물론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이해도 저도 너무 일천해서 제대로 정리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야 하기에 오늘은 마르크의 사상 전반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또 좋은 책을 찾았기 때문에 그 책을 기반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축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책은요, 사카모토 다스야의 사회사상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키아벨리에서 롤스까지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일종의 어떤 사회사상사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물론 정치 철학의 개념들과 혹은 뭐 이제 경제학에 대한 개념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도 아직 다 안 읽었지만 이제 다 읽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천천히 읽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칼 마르크스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스의 편에 대해서 그 막스 전반에 대한 어떤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정리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제 다음 브런치에다가 일단은 먼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이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함께 읽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제 수업 강의 영상에 대해서 뭐 그건 틀렸다, 너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뭔가 독창적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독창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참고 서적을 기반으로 해서 대략 요약에 가까운 수업이기 때문에 어 이제 너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신다라면 사실은 이제 제가 참고한 저자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어 제가 잘못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죠. 차라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게 또 어떨까 싶습니다. "야 너 그거 잘못 이해했어. 그 책의 의미는 원래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야 당연히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예 "야 그 너의 지금 오늘 이 내용은 틀렸어."라고 얘기해 봤자 그 제가 어차피 이 저자분들의 것들을 참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이 있는 분야들이죠. 철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논쟁적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냥 틀렸어라고만 말하시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차라리 뭔가 서로의 어떤 견해를 제시하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차라리 어떤 토론의 장으로 게시를 하는 게 낫지. 그냥 뭐 맹목적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의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필요하신 분만 찾아오는 강좌이기 때문에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빨리 가죠. 벌써 이 전반부 길어진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마르크스의 사상 1편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고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자, 뭐 아주 유명한 막스의 저 사진이죠. 자, 시대의 문맥. 그 이 책 자체가 하상 첫 파트는 시대의 문맥과 또 사상의 문맥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있거든요. 시대 문맥을 보죠. 이 당시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바로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1800년대죠. 이때가 이제 자본주의 어떤 위기다라고 하는 편이 나오는데, 물론 가장 강력했던 때이기도 하지만 서구 자본주의의 이제 확장이 분명 계급 대립과 빈부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제 이미 19세기 중엽이 되면 계급 대립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이미 심각해졌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했다. 그래서 저도 흔히 19세기를 낙관의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결국은 우리 인간사를 혹은 이 뭐 지구 자체를 더 뭔가 마치 천국의 어떤 도래처럼 예, 유토피아의 어떤 실현처럼 생각했던 낙관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추상적이고 신앙적이기까지 한 그 용어에 대한 믿음은 줄어갔으나 왜냐하면 이제 애덤 스미스의 여러분 국부로는 177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부론이 한참 유행하던 시대는 어쨌든 뭐 18세기가 되는 거니까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괜히 침 한번 열어봤습니다. 1776년.
알겠죠? 마르크스가 태어난 거는 1818년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애덤 스미스식의 그런 낙관주의나 뭐 또 추상성에 대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벗어난 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 리카르도라고 하죠. 리카르도 자유무역주의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학자들이 자유무역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이어가게 하는 힘으로는 충분했다. 한편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결국 영국의 어떤 패권,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비판하는 독일의 리스트 같은 역사파 경제학자 그룹 또한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저 대학교 그게 아마 경제학 제가 이제 탁과 전공으로 경제학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 그때 아마 요 부분 리스트에 대한 경제학파에 대한 경제학사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은 당시에 발전이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그러니까 강대국인 영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했겠죠. 근데 반대로 아직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독일은 당시 후진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학문을 활용했겠죠.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리스트 같은 역사학파 경제학자 그룹은 야, 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결국 영국의 패권을 정당화하는 논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호무역을 주장했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보호무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성장한 부분이 인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면서 영국식 자유무역주의를 비판했던 흐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저자가 분석하는 건 어쨌든 자유무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 영국이나 독일의 경제학자 모두가 그래도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여러분 제가 얍삽하지만 오타도 제대로 수정 안 하고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보이는 거는 그때그때 오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막 강의 끝나고 고쳐야지 이러면 또 안 고치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래서 예, 어쨌든 자본주의 자체를 의심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 주인공의 등장이죠. 독일의 마르크스는 이러한 입장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제 특별한 거죠. 알겠죠? 막스의 지점이 바로 그러하다. 자, 그럼 그 시대의 경제적 현실은 어땠냐? 19세기 마르크스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엥겔스 있죠? 엥겔스는 노동자 궁핍화론을 내세웠고 노동자들의 착취와 고통은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산업혁명이 노동자의 1인당 국민소득의 증대를 안 가져온 것도 아니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은 또 증대해요. 공개적으로. 실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또 가져왔다는 사실 또한 가려지지 않았다. 즉 모순적이죠. 모순적으로 비극도 있었고 혁신도 있었던 그런 양면적인 시대였다. 그러면 정치적 상황은 어땠는가? 이거는 그냥 슬쩍 읽어드릴게요. 당시 영국이 1832년에 제1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그러니까 당시는 선거를 해도 모두가 선거할 수 있던 보통 선거권이 없었죠. 네, 그래서 선거법 개정 이후에 선거법 개정하면서 점점점 이게 늘어났던 거예요. 여전히 정치의 비민주적 구조는 유지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선거를 특수 계층만 선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민주적 구조였죠. 이에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그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고, 예, 프랑스에는 또 마침 나폴레옹이 실각한 다음에 나폴레옹은 1815년에 아마 실각을 하죠.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필립의 입헌군주제가 들어옵니다. 입헌군주제는 뭐예요? 왕은 왕인데 그래도 이 헌법 체계 안에서 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은 또 나름대로 이 법의 간섭과 뭐 통치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날 영국도 입헌군주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또한 금융자본가와 대부르주아의 과두제였던 만큼 1848년에 좀 더 민주적인 체제를 요구하는 2월 혁명이 일어나 제2공화정이 수립되지만 두 번째 공화정이 프랑스에 성립이 되어 공교롭게도 1852년에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또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178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엄청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들어섰다가 다시 입헌군주 됐다가 나중에는 아예 또 황제로 또 다시 등극하게 되는. 음.
그러한 군주제 국가가 1870년까지 다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하튼 이 시기에 유럽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자본주의 발전은 사실이다.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식민지를 포함한 세계 진출을 꾀했고, 어, 자본의 문명화 작용으로 지구의 표면을 이제 변모시켰다. 예. 이러한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내걸은 반체제적인 집단이 국격을 넘어 활발히 활동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그죠? 자본주의 타도와 또 사회주의 또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체제적 지식인 집단이 국경을 넘어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 마르크스 이전의 생시몽, 프리에 그리고 오원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일단 요 세 사람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 궁금은 했거든요. 늘 가끔 이렇게 책에서만 살짝살짝 사파 정도로 해서만 봤던 생시몽, 프리에, 오원은 대체 뭐했냐, 뭐 하던 사람들이었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는 막스의 등장이 더 역사 맥락적으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스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 개념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상의 문맥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인데 생시몽을 먼저 살펴보죠. 이렇게 생겼고요. 1760년생이죠. 1825년에 죽었으니까 확실히 마르크스보다 전 세대예요. 마르크스는 1818년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 근대적 과학기술이, 자, 이 생시몽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근대적 과학기술을 일단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산업혁명과 결합해서 프랑스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했다. 산업사회 개념을 기축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사관을 제시하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인류는 정치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인류는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역사였다. 뭐 이런 얘기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뭔가 이것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인류 사회는 자유평등 박애의 기치 아래 이제는 사람에 의한 사물의 지배 단계, 즉 자연의 지배 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가의 관계였다라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그 영향력이 더욱 커져서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단계로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산업혁명이 그 증거고 과학기술에 의한 자연의 지배와 사회의 이성적 관리가 부유와 평등을 불러와서 계급 대립이 마침내 사라질 거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급 대신 과학자와 산업가라는 집단이 권력 투쟁 없이 어떤 싸움과 전투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로운 공동사회를 창출할 거라는 또 나름의 낙관적인 이론이죠. 생시몽의 특이점은 인류 사회를 평화로 이끄는 원리로 뭐를 발견했다? 산업 혹은 산업가를 발견했다는 점이고 진학과 형이상학을 넘어서 과학기술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특출난 게 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 모든 그 이론들이 대부분 신학적이거나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좀 애매모호성, 추상성을 갖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생시몽은 철저하게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을 접목시켜서 미래 사회를 전망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프리에 같은 경우에는 1772년생이고 1837년까지 활동했고요. 미래 사회상은 생시몽에 비해서 훨씬 공상적이다. 누구게요? 프리에게요. 공상적이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는 빈부격차와 인간 소외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전혀 다른 사회를 구상했다.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원리는 결국 이기심이나 이성이 아니라 정념과 협동으로 봐. 이미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요. 항상 인간 개인의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기심이 어떤 그 긍정했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성을 강조했던 시대인데 오히려 그게 강조되던 근대성의 시대의 정반대로 정념과 협동을 더 중시했던 게 바로 이 프리에입니다. 아, 상공업이 아닌 농업이 또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본 것도 좀 특이점이고요. 당시에는 상공업이 훨씬 발달했으니까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분업에 의한 억압된 인간의 정념들이 해방되어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즐기게 된다. 그가 만든 소규모 공동사회는 남녀의 자유연애나 동성애까지 승인하고 일부 일처제나 사유재산제는 부정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남녀의 자유 연애, 이 당시에 사실 서구 사회도 상당히 남성 중심의 시대였는데 그때 남녀의 자유 연애나 심지어 동성애까지 승인했다라니까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산업사의 원리인 과학기술과 분업을 정면에서 비판했다는 점에서 프리에는 생시몬과는 정반대였고 마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를 또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학기술 비판하고 루소도 실제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프리에의 차이는 뭐다? 루소처럼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농업 중심 사회, 단순한 농업 중심 사회 또 그것도 단순성이 아니라 문명 사회의 부와 생산력을 계승하긴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명 사회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념 인력의 원리에 의한 본능적 노동의 공동체로 재편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루스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주장했다는 건 매우 급진적이고 분업 노동의 비인간성을 고발한 점은 마르크스의 노동 소외론을 선취한다, 미리 취한다라는 거죠. 분업 노동의 비인간성 고발. 사실 이 얘기는 분업 노동의 비인간성은 제가 알기로는 애덤 스미스도 충분히 고려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생시먼과 프리에는 공통적으로 자본주의를 또 뜯어 고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역시 동일하고요. 그 방법 또한 또 혁명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막스가 사회주의의 시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막스 이전에 이미 있었다. 막스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비판적. 그냥 계승했다가 아니고 막스식대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계승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자는 로버트 오원입니다. 로버트 오웬은 조금 후발 주자죠. 1858년에 죽었으니까요. 훨씬 현실적 사회경영에 처방을 내놓은 인물입니다. 예. 저도 이 사람 보면서 협동조합 뭐 이런 거 떠올리거든요. 협동조합에 대한 어쩐 아버지처럼. 그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장인이죠. 장인의 방적 공장을 활용해 새로운 원리에 기초한 이상 사회를 실현하는 실험을 했대요. 사회 실험이죠. 굉장히 특이한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성격 형성 원리를 주장하며 뭔 소린가 했더니 우리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돼요? 자고 나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환경 결정론자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유전학적인 결정론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결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 상관없이 야, 노력하면 되지라고 해서 오히려 후천적인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로버트 우어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형성도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이를 그의 사회 개혁에 적용하여 소녀 노동을 폐지하고 성격 형성 학교를 또 실제로 세웠대요. 미래의 노동자의 지성과 도덕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지금 시대에도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야 너는 노동할 거니까 너는 노동자 될 거니까 무슨 뭐 공부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성격 형성에 있어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질적으로 좋은 교육들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미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인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임금을 지불함으로 노동 의욕 자극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꾀했다. 사실 당연한 거죠. 많이 줌으로써. 이는 다시 자본가의 이익 증대를 가져올 거라고 봤다. 하지만 그의 실험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또 이게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경영상 그렇게 또 좋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경영상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몇 번의 도전을 더했고 또 실패를 반복했는데 다만 오원은 1832년에 국민공평 노동교환소를 설립하고 노동시간을 단위로 하는 통화발생 실험을 했으며 또 1844년에 바로 그 협동조합 운동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협동조합의 운동의 아버지로 알려진 자가 바로 로버트 오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 등장의 이전 분위기였고 이전에 중요했던 세학자의 흐름이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짧게나마 이렇게 진행했고 잠시 끊고요. 다시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